방송인 양재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지금은 어엿한 방송 셀럽이 됐습니다. 하트 시그널, 비밀의 정원, 장미의 전쟁, 청춘 의국 등이 그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의사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전문 영역 직업군에 속하지만 대중적 인지도까지 얻으면 그야말로 전문의로서 의학적 신뢰에 날개를 답니다. 어느 분야든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의사들이 진료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방송 출연을 우선시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유명해지고 주목을 받을수록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빠르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전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새벽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32살 여성 A씨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 중독 증세로 양재웅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번 17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품에 돌아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장폐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병원의 대처는 안정제 투여가 끝이었고 이러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재웅은 유명 연예인과 결혼을 발표하고 라디오, 유튜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A씨가 떠난 뒤 2달이 지나도록 병원 관계자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양재웅 원장은 EXID 한의와 결혼까지 발표합니다. 고인의 모친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딸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해 모친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격리실에 묶어두고 방치했고 딸이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병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이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모친은 병원 정면 벽에 내과 진료와 내시경 등이 쓰여 있다면서 실제 그 병원에 내과 의사가 있었다면 내 딸의 증세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친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죽기 2, 3일 전부터 임신부처럼 배가 불렀습니다. 모친은 이 같은 상황은 CCTV에도 나온다며 내과 의사가 있었으면 유기치사이고 없었으면 병원 측의 사기라는 입장입니다. 공개된 병원 CCTV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했던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A씨에게 약을 먹이며 손과 발, 가슴을 결박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결박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 2달 동안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공개, 언론사 제보 등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에야 한 방송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병원 측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요. 양재웅 원장은 그로부터 이틀 뒤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를 통해 사과문을 올립니다.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도 양재웅은 유족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친은 사과문을 올린 것조차 쇼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재웅 원장이 한 번도 유족 측에게 따로 연락한 적이 없고 여론을 의식해 언론을 위한 사과문만 형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병원 관계자들 모두 건성으로 지나다니다가 뉴스에 나오니 면피용 입장문을 냈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나흘 만에 한의와 결혼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모친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변호사들이 개인 사생활 관련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재웅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이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결국 예비신부 한이에게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한이의 인스타그램에는 양재웅의 사건을 언급하며 한이의 책임을 묻는 연좌제성 악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혹자들은 예비신부 한이가 엉뚱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질책을 결혼을 앞둔 한이한테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재웅은 한이와 오늘 9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유기치사죄로 양재웅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한 상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체 부담이 되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환의 치료, 부상의 회복이라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배운 지식과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 실수 없는 의료적 처치를 다 하였음에도 설령 치료를 받는 사람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느낄 수 있어도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진이 충분히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의료진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이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환자 측은 정확한 상황의 파악과 의료진이 당시 취한 행동 등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수술실 혹은 입원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갑작스럽게 이상 상태로 빠져든 상황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명백히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의료소송의 특성상 해당 사건에 대한 중요한 물증 자료나 객관적 사료들이 병원, 의료진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수하기도 어렵고 설령 이를 입수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꼼꼼히 분석해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웅의 병원에서 사망한 A씨는 미국 뉴욕의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고 국내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A씨가 양재웅의 병원을 찾게 된 것은 그곳에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고 양재진과 양재웅 씨가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신뢰와 인지도를 쌓아 병원의 영리와 수익에 도움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살면서 보험사들의 이중적 행태에 종종 분노를 느낀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을 들었다가 사고나 병 치료를 받은 뒤에 정작 혜택을 보려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절되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 심정이 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인 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과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질타를 짚어봤는데요. 유명세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뚜렷한 프리미엄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야 합니다. 병원의 과실이든 아니든 A씨가 부득이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후속 조치는 좀 더 명쾌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찡한 감동을 주는 훈훈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절로 따뜻해집니다. 반면 대중의 질타를 받는 뉴스를 보면 분노가 치밀고 슬프거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배우 선우은숙이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은 충격입니다. 환갑이 넘은 63살에 4살 연하의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에 화제를 뿌렸지만 1년 6개월 만에 남남으로 갈라섰습니다. 파경 소식은 지난 주말 처음 전해졌고 선우은숙 소속사 측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최근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선우은숙은 주변 가까운 지인들과도 일체 소통을 차단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파경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한간에는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했느냐, 어느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느냐 같은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거야 불난집 부채질하듯 뒷공론이 궁금한 호사가들의 얘기이고 어차피 돌아선 마당에 그게 뭐 중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재혼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에 서로 끌리면서 이성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둘의 갑작스런 재혼 소식은 그 의외성 때문에 더 큰 이슈로 와 닿았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대중이 바라보는 느낌만으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커플이 있고 왠지 그렇지 못한 커플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들은 후자에 해당한 커플이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는 앞서 선우은숙이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 전 남편 이영하와 애틋한 기류를 만들었던 이미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당시 둘의 결합에 은근히 기대감을 가졌던 시청자들도 많았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만난 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발표 한 달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런 초특급 결정을 하기까지 둘은 서로 어떤 매력에 이끌렸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연예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 나름 정보 네트워크가 다양한 편이고 이런저런 가십성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얘기든 굳은 얘기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이 알게 되게 마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엔 알고도 기사화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선우은숙 유영재 커플의 초고속 결혼 소식 이면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처음부터 위태위태했습니다. 같은 연기자로 활동하며 연예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우은숙을 잘 아는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만남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모 배우는 아예 저한테 두고 봐라, 1년 안에 반드시 깨진다고 단정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죠. 설령 처음엔 좀 안 맞더라도 살면서 티격태격하다 맞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안 깨지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뭔가 확실히 단정 지을 만한 결정적 이유가 없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1년은 조금 넘었지만 그 배우의 말대로 길게 가지 못한 건 사실이 됐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싹이 트는 순간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죽고 못 사는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당사자들은 서로 좋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 두 사람이 워낙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바람에 말릴 틈도 없었다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하긴 20, 30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사 깊이를 충분히 알만한 환갑 전후의 나이였으니 주변의 충고나 조언보다는 당사자들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선우은숙을 잘 아는 연예계 지인이 알려준 또 다른 얘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가 선우은숙이 결혼 자체를 후회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말을 본인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소식통을 종합해보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선우은숙은 방송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결혼 4개월 만인 지난해 2월 MBN 동침에 출연해 유영재가 결혼 후 달라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자꾸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순간순간 나온다. 어리광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 예전에 혼자 했던 일들도 여보 라면 좀 먹을까 한다. 왕 하나 모시듯이 너무 다르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줄 듯 하더니 왜 저러지 했다. 약간의 혼란 속에 생활은 총각같이 하면서 챙겨주는 사람은 옆에 한 명 생긴 거다. 저도 사실 혼란스럽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 2월 방송에 출연해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컨셉트에 따라 가벼운 푸념처럼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해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면 말이죠. 방송에서 선우은숙은 몸이 아팠을 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파서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있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더라. 내가 아픈데 왜 화가 나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다고 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반어법인 줄 알았다. 내가 아프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한가 했다.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구나 했더니 당신은 맨날 아프잖아. 내가 당신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하더라. 말이란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상대의 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우은숙이 남편 유영재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 간극이 워낙 커 보여 이를 지켜본 일반 시청자들조차 저런 말이 나오면 오래 못 간다며 우려하는 시선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이혼할 경우 가장 흔히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라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사안마다 티격태격 부딪혀서 못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격 차이는 매력과 갈등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매력을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느끼고 반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가 갈등으로 치닫는 이유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라고 하는 게 옳은 말입니다. 혹자들은 이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성의 차이 또는 성을 둘러싼 격의 차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속된 말로 남녀의 겉궁합이니 속궁합이니 하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드러내놓고 본인들의 내밀한 속사정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다는 것이죠. 배우 황정음처럼 남편의 바람기가 이혼 사유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혼하는 사람들의 속사정은 모두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의 파경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데다 연예인이라는 대중 이미지를 고려해 웬만하면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파경을 선택했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벼운 연애 기분으로 친구처럼 지내고 말지 왜 그리 성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했느냐고 이제 와서 말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지인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당장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선우은숙은 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연기자 데뷔했습니다. 81년 10월 배우 이영하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고 2007년 10월 26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영하와 합의 이혼했습니다. 부부의 속사정은 당사자들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결혼과 이혼은 모두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고 그 판단과 결과도 모두 본인 몫입니다. 다음 글을 한번 음미해 보시죠. 사랑과 용서는 어쩌다 마음 내키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에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것이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야. 알았지? 나도 다시 알았어. 시인 이혜인 수녀의 매일의 다짐이었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천만 유튜버 쯔양은 국내 개인 유튜버로서는 대왕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남자친구 착취 및 사이버레카 연합 세력의 협박 사실이 알려진 뒤 구독자들로부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충격 고백 이후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증가해 16일 현재 104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에게 돈을 뜯어내 집을 사려고 했다는 의혹이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40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많이들 놀랐을 텐데요. 전 남자친구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의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공개된 쯔양 협박 모의 녹취에는 구제엽, 전국진, 카라클라 등 3명의 유튜버가 등장하는데요.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온 것으로 밝혀진 쯔양은 어제 법률 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유튜버 구제엽,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는 법률 대리인들의 고소건과 별개로 이미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배당돼 있습니다.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혁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튜브는 한국인들이 월 평균 40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영상 플랫폼입니다. 방송이나 포털보다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하는 인기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과 역기능도 많습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일부 유튜버들은 쉽게 높은 조회수를 올리며 그에 따른 수익이 엄청나다는 사실도 새삼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얻는 추정 수익은 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스포츠스타,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이를 영상으로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쉬쉬해서 그렇지 덮고 가려진 사건은 알려진 사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범죄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아챙긴 유명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인데요. 구독자 29만 명을 가진 A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B씨와 그의 고등학교 선배인 C씨의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습니다. 유튜버들의 폭로성 콘텐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2년 전 제2 유튜버는 일부 유튜브에 의해 극단적 페미니스트 성향이라는 지목을 받은 뒤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불링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약점을 잡고 공갈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히는 유튜버들은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대놓고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거짓 영상으로 조작하고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딜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곧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연예인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물밑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려다 약점이 잡히거나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민감한 사생활 폭로 등 수많은 연예인들의 아픈 것을 건드리며 알 권리를 주장하던 유튜버 K씨는 지난 2022년 8월 가수 김건모 전 아내 장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작년 10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는 연예계를 넘어 정치인, 경제인들까지 수많은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을 다뤄 법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연예인들 중 대표적 피해자들은 유재석, 정준하, 탁재훈, 양준일, 김구라, 빅뱅, 인피니트, 이병헌, 서장훈, 김태호 PD, 비, 방탄소년단, 서유리, 송강호 등이 있고 홍가희 씨 같은 일반인 상대 허위사실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약점 캐기, 소문 증폭, 조작된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어그로 유튜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쉽게 양심과 맞바꾸는 행태를 보여주는데요. 종국에는 거의 대부분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쯔양 협박 모의에 연루된 구제역도 허위사실 폭로 등으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2천만 원, 2022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 또는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내막을 들여다보면 남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는 부도덕한 행태가 태반입니다. 그럴수록 유튜브 구독자들이 현명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한두 마디 말로 덮어지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제 가수 김수찬 관련 내용을 업로드하면서 김수찬 모친의 방송 폭로에 대한 부친의 해명성 입장을 다뤘는데 오히려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김수찬의 어머니는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성토했고, 이틀 뒤인 4일 부친은 3년 전 연락이 끊겼는데 무슨 말이냐며 방송이 연출한 지나친 오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친은 또 왜 갑자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나를 마치 악마 같은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새아이 아빠로서 어찌 그런 짓을 했겠느냐고 항변한 뒤 아들 김수찬의 이름으로 낸 대출은 학자금이었고 신변 보호 요청은 과장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수찬 부친은 또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통해 김수찬이 자신을 원망하는 이유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부친 김 씨는 아버지가 매니저를 하다 보니 더 기대치가 컸고 무엇보다 매니저 입장에서 가수로 대해줘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대하니까 마음이 다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의 매니저를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완곡한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친의 이런 말들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찬이 워낙 단호한 재반박으로 맞서자 더 이상의 다른 목소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김수찬은 이날 오후 가정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관련 사안에 대한 부친의 오류를 조목조목 들이대고 파헤쳤습니다. 김수찬은 오늘 오전 부친의 반박 주장이 담긴 기사를 보았다.
외면할수록 묵인할수록 오해는 더 쌓여갈 것이고 그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불씨를 지피게 될 것을 알기에 법적 대응에 앞서 이 글을 적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신변 보호 요청이 오버액션인 것 같다는 부친의 언급에 대해 흥신소를 고용해 저와 엄마를 미행하고 집 앞 잠복을 일삼으며 치밀하게 괴롭혀 오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또 자신의 명의 대출과 관련 학비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 전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외에도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기록이 모두 남아있다. 그리고 이 대출금들은 전액 엄마가 변제하셨다고 맞섰습니다. 김수찬의 분노를 알만한 대목은 바로 어린 시절 모친 폭행 사실을 폭로한 부분인데요. 김수찬은 저희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던 부친 때문에 구급차에 실려가신 엄마를 쫓아 응급실에 가던 날 저는 고작 10살이었다.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간 일, 없었던 일이 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수찬은 아버지와 단절한 뒤 아주 오랜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털어놨습니다. 부친과 함께 일하길 멈춰야겠다고 다짐한 날 저는 달리는 부친의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끊어낸 인연인데 기사를 확인하고 부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만인지도 모를 제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전화였다. 사실 어제 김수찬 부친의 인터뷰는 제가 단독으로 썼고 더 팩트에 기사가 나간 뒤 부친으로부터 기사를 내려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친의 말투에서부터 이미 김수찬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수찬이 가정사의 아픔을 솔직히 고백한 데는 아버지와의 오랜 악연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남모를 아픔을 겪으며 당금질된 속 깊은 마음의 표현, 무엇보다 모친을 걱정하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가수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훈련이 된 탓인지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비난들에는 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수십 년을 참다 용기 내어 고백하신 엄마의 소중한 마음을 짓밟는 시선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이렇게 글로나마 밝히게 됐다. 그러면서 이 글을 마지막으로 눈비가 그치길 바란다. 바람도 잦아들고 더위도 물러가면 여러분께 사랑을 전하는 글로 찾아오겠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김수찬은 94년생이고 2012년 5월 노래 오디션으로 데뷔했는데요. 2020년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도전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직후 김수찬이 소속사에 몸담으면서 부친과 결별합니다. 당시 가요계에서는 다소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당사자인 부친이 제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이제부터는 시스템이 갖춰진 기획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말해서 그럴듯한 선택이라고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소속사 쪽에서 아버지 간섭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가수 본인도 소속사와 이런저런 갈등설이 불거지는 불화설이 나옵니다. 소속사는 소속사대로, 가수는 가수대로 만족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이 때문에 김수찬이 잠시 의기소침한 적도 있지만 와중에 사회복무요원 공익복무로 병역 의무를 마치며 공백을 갖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밝고 유쾌함으로 무난히 가요계에 복귀했습니다. 사실 김수찬의 경우는 독자 활동에 오래 단련된 스타일이어서 제가 보기엔 굳이 소속사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침성이 워낙 좋아 가요계는 물론 배우, MC 등 연예계 선후배들과의 인맥이 두루 탄탄합니다.
김수찬의 분노와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선후배들은 그래서 더 마음 아파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수찬의 어머니는 나흘 전인 지난 2일 방송된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익명의 사연자로 등장했습니다. 당초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연했지만 현직 가수의 모친이라는 타이틀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사연자로 나선 김수찬 모친은 이혼한 지 14년 됐다. 전 남편이 자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노래로 방송에 출연한 아들을 보고 전 남편이 찾아왔다. 아들의 매니저를 7년간 했지만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방송 연예 관계자들에게 아들을 페루나로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방송 후 김수찬이 팬카페를 통해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나라고 밝히면서 더 큰 이슈로 번졌습니다. 김수찬은 사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공유한다면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스트는 제 엄마이고 제 이야기라고 밝혀 응원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은 개인 사생활조차도 대중의 관심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대중이 궁금해하는 이상 늘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애초 대중의 관심을 먹고 태어난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팬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김수찬의 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무명 시절 자신을 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한 아버지일지라도 이제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김수찬이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읍찬 마속의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수찬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가정사가 낱낱이 표출된 것은 안타깝지만 곪은 상처는 터져야 새살이 돋고 제대로 아물 수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대세 가수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방송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과 3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죠. 지난 3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은 나는 노예였다. 그들은 나를 돈 벌어 온 기계, 돈 벌어 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며 엄벌탄원서를 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도 한치 흐트러짐 없는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항소심에 출석한 박수홍은 형 부부에게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 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냐사냥 당하게 한 저들의 엄벌을 원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선처없는 단죄를 강조했습니다. 형제 간 화살을 겨누는 비극적인 장면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결혼하면 네가 죽고 엄마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사주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결혼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크게 막았던 자로 그 행태는 중범죄다.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를 향한 말이었지만 박수홍은 형을 노려보면서 이 얘기를 또박또박 언급했고 피고석에 앉은 형은 동생의 이런 불리한 증언에 시선을 떨군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이 직접 증인을 자청한 것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심 재판부가 회사 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결한 데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제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 명의로 취득했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들이다. 가족 회사란 이유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원통함을 느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돈 20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43억 원인데 이는 부부가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해도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송은 또 왜 형에게 모든 걸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부인 김다혜 씨를 거론하자 1심에서는 제 옛 연인을 꺼내시더니 이렇게 횡령과 관계없는 제 처를 왜 등장시키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겠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저를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송은 아들만 셋을 둔 집안의 둘째입니다. 삼형제의 우애는 방송가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돈독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우애가 깨진 것은 박송이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30여 년간 해온 형 부부의 이중성을 알게 된 뒤부터입니다. 겉으로는 근검 전략을 앞에 내세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돈을 빼돌렸다는 것인데요. 수십 년간 철저하게 위장하고 동생인 자신마저 속였다는 배신감에 참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저는 박송을 방송 데뷔 직후부터 가까이서 자주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저 또한 형제 간 분쟁이 난 뒤 형의 본 모습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이전부터 형도 잘 알고 있던 터라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형제는 항상 바늘과 실처럼, 아니 형이 박송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케어를 잘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만큼 박송은 전폭적으로 형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분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들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송이 형과 함께 인터뷰차 신문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뒤따라온 형이 소형차 티코를 타고 왔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잘 나가는 대중스타인데 형님이 타는 차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형은 동생이 힘들게 번 돈을 막 쓸 수 없다. 이런 소형차를 타는 게 더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박송이 빙그레 웃으며 옆에서 우리 형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 허세를 싫어한다고 오히려 방어를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평소 이런 형의 겸손한 모습에 박송이 안도하고 믿음을 가졌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어쩌면 당시 보여준 형의 모습은 박송의 말대로 철저하게 위장된 가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송은 다른 사람도 아닌 믿었던 형과 형수한테 배신을 당한, 그래서 더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송이 형을 횡령 혐의로 맨 처음 고소하기까지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은 박송이 고소 직후 MBC 실화탐사대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친형 부부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았다. 내가 형과 형수를 의심한다면 죽어야지 생각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부정당하는 순간 주체가 안 됐다. 3년 전 형 부부를 고소한 직후 박송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내용의 흔적을 찾아 제가 직접 서울 강서구 발산동을 현장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형 부부가 운영해온 기획사 이름 또는 부부 이름으로 상가 등 부동산 몇 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초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직 동생 박송만을 성심성의껏
돌본다는 인상을 심어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박수홍이 형을 단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배경, 항소심에 직접 증인으로 나와 울분을 토한 심경 등을 짚어봤는데요. 박수홍은 부모조차 말리는데도 끝내 친형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칼을 겨누는 상황을 박수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혹자들은 박수홍이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며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